예. 자, 한 주에 보내셨어요? 예, 예. 자, 오늘은 이제 8주차 수업이고요. 자, 오늘, 주택법 싹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달 핵심 요약 과정도 다 끝내도록 하고요. 그 농지법은 문제풀이 할 때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법 싹 마무리 치니까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좀 부지런히 해야 되고요. 자, 확인할 수 문제 먼저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자, 1번에 건축허가 신고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틀린 게 2번. 시장원수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자, 시장원수가 21층 이상 또 연면적 10만 이상 이 대형 건물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데요. 공장. 요 공장하고 창고 요거는 제외죠. 그래서 이 대형 건물에서 항상 공장 창고는 빠진다. 자, 요것을 잘 물어보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보고요. 자, 이번에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물 대지 도로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여기 25일 때 기출문제죠. 자, 1번에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가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자, 숫자만 딱 읽으니까 2, 6, 4. 우리 그대로 외웠던 2, 6, 4인데 1번이 정답. 요 공장은 3000입니다. 공장은 3000. 그래서 364가 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충격을 줬던 문제가 되죠. 그 다음 3번. 100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물의 용적률 얼마냐. 우리 용적률 물어보면은 용적률 공식, 연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 그래서 저 대지면적은 1000제곱미터 주고 있고요. 그 다음 연면적. 이 연면적이라는 것은 각 층 바닥 면적 합계. 각 층의 면적을 다 합친 면적이죠. 하나의 건물로서 지하 2계층, 지상 5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알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은 500. 건축 면적은 우리 건폐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알아야죠.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0인데 건축 면적이 500. 건폐율 50% 썼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지하층 포함해서 각 층의 바닥 면적 480. 그럼 각 층 바닥 면적 합계. 이게 연면적이니까 우리 480 보고요. 그 다음에 지하 2층은 전부 주차장, 지하 1층은 전부 일종은행이다. 자, 용적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의 면적은 다 제외입니다. 그래서 지하층 면적, 주차장 면적 이런 것들 용적을 계산할 때는 다 빼주니까 볼 필요도 없죠. 그럼 지상 5계층인 전부 업무시설로 쓰고 있다. 그럼 이 건물은 용적률 계산하기 위한 연면적 5계층 곱하기 480. 그래서 2400이 나오게 되고요. 자, 2400 나누기 1000 곱하기 100 하니까 용적률 240%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 계산 문제는 뭐 절대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연면적에서 지하층 주차장 면적 뺀다. 자, 그것만 염두하면은 뭐 산수밖에 안 되고요. 4번에 건물 면적 산정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1번에 지하층은 건물 충수에 산입한다가 아니고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지하층은 안 보이니까 충수에서 다 제외. 또 2번에 건물 지상층에 일반이 통행할 수 있게끔 설치한 보행 통로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보행 통로, 차량 통로 다 지표면에서 1m 이하. 우리 아파트 현관 로비 딱 생각하면 되죠. 또 3번에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놀이터의 면적 역시 바닥 면적에서 제외입니다. 이 놀이터 같은 부대시설, 복리사 이런 것들은 다 바닥 면적에서 빼주고요. 또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는 연면적에 포함한다가 아니고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5번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런 부수시설들 이런 것들은 다 건축 면적에서 제외가 되죠. 그다음 5번. 저 건물에 있는 대지는 일정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가 없는데 그 기준 면적으로 틀린 것은 그럼 대지의 최소 면적 기준 주거지역은 60, 사업공업 150, 녹지 200, 나머지 60. 그래서 관리지역은 100이 아니고 60입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은 다 60이 되고요. 그다음 6번에 건물 높이 제한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우리 특히 1번하고 2번 일조권을 위한 높이 제한. 자, 일조권을 위해서 높이 제한하는 게 두 개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 일반 주거지역은 건물이 뭐냐 관계없이 일조권에서 높이 제한하고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이 아파트 같은 거 공동주택도 지역에 관계없이 일조권에서 높이 제한. 그래서 전용 일반 주거지역과 공동주택. 그런데 이 공동주택은 두 개는 빠지죠. 중심사업, 일반사업. 이 중심사업지역과 일반사업지역은 이런 이제 땅값 비싼 거, 토지를 고도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반 사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 요거는 일조권을 위한 높이 제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7번에 이행강제금 산정하기 위해서 위반령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 비율. 우리 건폐율, 용적률 초과, 허가, 신고 위반 요 4개를 중대한 위반이라고 하고요. 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 곱하기 위반 면적, 여기 기준금액. 이 기준금액에 다시 일정한 비율을 곱해갖고 이행강제금 산정합니다. 그럼 그 비율, 제일 나쁜 게 허가 위반, 요게 100% 다. 그 다음으로 나쁜 게 용적률 90, 건폐율 초과는 80, 신고 위반은 경미한 거니까 70. 그래서 무허가 여기 제일 나쁘죠. 그래서 리을이 앞에 나오는 거 4번 아니면 5번 둘 중에서 하나죠. 그 다음에 용적률 초과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오늘은 222페이지 주택법 보겠습니다. 자, 주택법도 우리 시험에 7문제가 출제되고요. 자, 이름대로 주택에 관한 법이죠. 자,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 리모델링에 관해서 규정한다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건축법하고 주택법 이 두 개가 7문제씩 또 출제 비중이 큰 법들이 되죠. 그래서 주택법이 이 뒤에 있어갖고 좀 어려워지는데, 조금만 공부하면 점수 따기는 제일 좋아요. 그러면 주택법의 적용 대상물이 주택입니다. 이 주택 관련해서는 매년 한 문제 이상. 그래서 작년에 하나, 재작년에는 2문제 출제됐고요. 그리고 주택이라고 할 때는 세대원들이 독립된 주거 생활하는 건물, 주거용 건물, 그리고 부속 토지, 항상 이 집 짓는 땅, 요 부속 토지를 포함해갖고 감사합니다. 자, 부속 토지 포함해갖고 주택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주택법에서는 부속 토지 제외다 이러면 틀려요. 부속 토지 포함해서 주택을 건설합니다. 이 건설은 집단적으로. 그래서 내 집 한 채 짓는 게 아니고 집단적으로. 우리 집단적 기준은 30호 30세대 이상. 그래서 29세대 이하는 건축한다라고 하고요. 자, 30호 30세대 이상 건설. 건설한 주택을 공급. 분야합니다. 그런데 특히 투기에 운산이 되는 것이 주택. 그래서 투기를 방지해서 실소유자에게 공정하게 공급하자. 이 공급 파트는 다 투기 규제가 되죠. 뭐 투기과일지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리모델링에 관해서 규정하는 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 주택법의 적용 대상물 주택. 자, 요거 주택의 종류가 크게 이제 두 가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자,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물에서 한 세대가 사니까 다 전유 부분.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에서 여러 세대가 사니까 같이 쓰는 부분. 벽이나 복도, 계단, 이 공용 부분하고 각 세대원들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용이하는 전유 부분. 그래서 공용 부분, 전유 부분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이 공동주택. 그래서 단독과 공동의 차이점은 공용 부분에 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단독, 다중, 다가구.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공관도 있는데 이 공관은 제외가 됩니다. 이 공관은 제외. 그래서 공관은 높은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집이죠. 그래서 공관을 건설해서 분양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이 공관은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 공동주택의 종류도 세 가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래서 기숙사는 또 빠집니다. 자, 기숙사도 학생이나 근로자, 특정인에게만 제공해주는 숙소용 되죠. 그래서 기숙사도 일반적으로 건설해서 분양하는 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빠지게 되죠. 그래서 공관하고 기숙사, 요거 빠진다. 요 건축법하고 차이점, 그게 이제 논점. 자, 교전부입니다. 자, 222페이지에, 자, 용어 정의에서 주택, 주택에 대한 별표.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 전부나 일부 및 부속 토지, 그 부속 토지 있죠. 그 부속 토지 제외한다. 이게 작년 기준. 그래서 부속 토지 포함하고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 밑에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 그래서 종류는 세 가지 있네요. 단독, 다중, 다가구. 단독주택은 협의의 단독주택, 그리고 다중주택, 하숙집입니다. 여러 사람. 학생이나 직장인도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데 독립주거 형태가 아니고 3계층이야. 330 이하. 다가구는 3계층이하고 660 이하고 19세대 이하. 그래서 특히 다가구 주택의 요건 3계층, 660, 19세대. 다 물어보기 좋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이 공동주택은 건물의 벽이나 복도, 계단. 그 밖에 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 그래서 벽이나 복도, 계단. 자, 그런 부분을 공용 부분. 각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 그거를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전유 부분 두 개 구조로 된 주택이고요. 종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서는 공간 빠진다, 공동주택에서는 기숙사 빠진다 이런 것들이 논점.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고요. 연립과 다세대는 4계층인데 660초가 큰 거면 연립, 660 이하면 다세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 대상에 따른 분류. 이 건설해갖고 누구한테 공급해주는지 공급 대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주택이 구분이 되죠. 자, 먼저 국민주택. 이 국민주택이 주택정책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고요. 국민주택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건설 공급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에게 공급하죠.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고요. 자, 일반에서 민용주택은 무주택 세대 이런 거 안 따지고요. 그냥 성년자, 만 19세 이상.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 대상에 따라서 주택의 구분. 그러면 국민주택 개념은 뭐 매년 시험에서 물어보죠. 자, 국민주택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요건입니다. 자, 첫 번째,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는 LH, 지방공사는 SH. 자, 여자들을 쌓아 묶어갖고 우리가 공공사업주체. 이 공공이 건설하거나 또는 국가나 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 에서 자금을 지원받아갖고 건설. 자, 여기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 요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럼 국민주택 규모 일단 산정할 때 우리 공동주택은 공용 부분, 전유 부분 두 가지가 있고요. 이때 공용 부분의 면적, 이 공용 면적은 따로 포함하지 않죠. 전유 부분 각 세대 기준으로 해서 이 세대 전용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 자, 이게 원칙적인 국민주택 규모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저 시골, 수도권을 제외한 비도시의 읍면,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는 예외를 주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요것만 갖고도 85, 100 다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칙은 85.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항상 다 써줘야 국민주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해보면은 이제 세 가지 나오게 되죠. 자,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85제곱미터 이하. 두 번째,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 그리고 세 번째는 기금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 그래서 조합해보면 세 가지가 나오고요. 자, 그럼 국민주택이 아니면 자동적으로 민용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민용주택은 민간이 건설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 국민주택이 아니면 자동적으로 민용주택.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갖고 서울특별시.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LH공사 주거아파트 짓고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다. 그럼 얘는 민용주택이다. 맞습니다. 토지주택공사 건설할 때 85 이하면 국민주택, 85 초과니까 국민주택이 아니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민용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주택공사도 다 얼마든지 민용주택 건설하게 되죠. 자, 교재원 보시면은 공급 대상에 따른 분류. 자, 먼저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다음에 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 그 밑에 기육번. 자,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자, 여자들 묶어갖고 공공이라고 그러죠.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 니은번에 국가나 지자체 재정의 동그라미 또는 주택도시 기금 동그라미 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갖고 건설하는 주택.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다시 두 번째 요건은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 자,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만 쓰는 면적, 그거를 전용면적. 이 전용면적이 1호는 단독, 또 1세대는 공동. 단독이든 공동이든 다 원칙적으로 85제곱미터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자, 근데 가로에 보면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적, 그거 짬 있죠? 자, 이것도 세 가지 요건. 수도권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니고 읍이랑 면일 때.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 또는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밑에 보시면은 주거 전용 면적의 산정 방법. 전용 면적은 또 어떻게 구하는 거냐? 먼저 단독주택. 이 단독주택은 다 전유 부분으로만 돼 있으니까 그 바닥 면적이 다 전용 면적으로 잡히게 되죠. 그래서 단독주택은 바닥 면적에서 그 지하실 그리고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의 면적은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그럼 단독주택 옆에 차고를 설치했다 하고 차고는 주차용이고 주거용도로 쓰는 거 아니니까 전용면적에서 빼주게 되죠. 그 다음에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전용면적에서 제외인데 그 가로에
거실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 그리고 지하실을 창고로 쓰면은 전용면적에서 제외. 그런데 거실, 방으로 쓰게 되면은 다시 전용면적에 포함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2번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공용 부분, 전유 부분 두 개의 구조. 공용 부분의 면적은 공용 면적 따로 있으니까요. 전유 부분 각 세대 기준인데 각 세대 외벽의 내부선 동그라미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다. 딱 끊고요. 내부선 기준. 다만 다음에 공용 면적은 제외한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복도나 계단, 현관 이런 공용 부분의 면적은 따로 공용 면적으로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복도형 아파트가 있다. 이 복도를 따라 갖고 이제 세대가 있어요. 그럼 세대가 있으면은 이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 산정할 때 이 복도 같은 부분은 다 공용 면적 그리고 각 세대 외벽의 내부선 요 안쪽 선을 기준으로 전용 면적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벽 두께 요거는 일체 전용 면적에 포함 안 한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평면도 같은 거 보면은 다 안쪽 선 기준으로 몇 메타, 안쪽 선 기준으로 몇 메타, 다 안쪽 선 기준으로 치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안쪽 선 기준으로 하는 것을 안목 치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벽 두께는 일체 포함 안 합니다. 이유는 저희 벽도 다 아파트에서는 공용 부분, 공용 면적으로 가산. 그래서 이 벽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 내부선 기준으로 전용 면적을 산정하죠.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외벽의 중심선,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외벽의 내부선 또 다르게 되죠. 그 다음에 밑에 이거 민용주택. 민용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국민주택이 아니면 자동적으로 민용주택이 됩니다. 자, 옆 페이지로 하셨고요. 가로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얘는 별표. 자, 여기 작년에 개정돼가지고 작년에 안 물어봤어요. 자, 올해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1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어답이죠.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다. 그게 첫 번째 논점입니다. 100제곱미터 아파트 건설하는데 중간에 경량벽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세대를 구분하죠. 그래서 70제곱미터는 주인 세대가 생활할 수 있게끔 설계하고요. 나머지 30제곱미터는 별도로 욕실, 부엌, 현관 다 따로 설치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요 일부를 소유하는 게 아니고 임대. 세 줄 수 있게끔 건설한다. 그래서 주택의 내부를 구분해서 그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끔 건설하는 주택. 그거를 세대 구분형이다라고 하고요. 그 밑에 박스의 요건 보시면은 기획반.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건설, 거답이죠.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건설하는 주택. 자, 이건 아예 처음부터 새로 건설할 때 세대 구분형으로 건설. 자, 이때는 요건. A번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 그래서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는데 현관도 다 따로 설치합니다. 이 현관 하나밖에 없으면은 주인집 눈치 본다 그랬으니까 현관도 각각 따로 설치하고요. 그 다음 B번은 끝에 보시면은 경량구조의 경계벽, 이 경량벽 이런 거 설치하고요. 또 C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하고 3분의 1, 그렇죠? 또 D번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전용면적 합계 3분의 1, 그렇죠?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전체 세대수, 전체 면적 딱 3분의 1까지만 짓도록 규제합니다. 그래서 이거 실질적으로는 두 세대 이상이 들어오니까 이 주차 공간 부족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3분의 1까지 짓도록 하고요. 그다음 니은번으로 와보시면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에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설치법이죠.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 자, 이거는 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한다. 그 얘기고요. 자, 변경할 때 요건입니다. 자, A번에 구분된 공간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 포함해서 2세대 이하. 그렇죠? 2세대 이하. 그래서 2세대 이하니까 한 세대만 더 늘린다. 그죠? 그래서 기존의 공동주택을 변경할 때는 한 세대만 더 늘려갖고 2세대 이하. 그 다음에 또 B번에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 따로 설치하고요. C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 전체 세대수는 10분의 1. 그렇죠? 그리고 해당 동해 세대수, 동해 세대수는 3분의 1. 그렇죠? 각각 넘지 않아야 된다. 자,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전체 세대수는 10분의 1, 동해 세대수는 3분의 1. 그럼 새로 건설할 때는 무조건 3분의 1인데 기존의 공동주택을 변경할 때 이때는 전체 10분의 1, 그게 논점. 그리고 동해 세대수는 3분의 1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두 세대하고 10분의 1하고 3분의 1, 그 숫자 딱 비워놓고 물어볼 수 있는 게 논점이니까 그 숫자들 신경 써갖고 보시고요.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바로 3번에 도시형 생활주택, 거기다 별표.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름대로 도시형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소가구를 위해서 싸게 소규모로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이죠. 동그라미 1번. 요건 300세대 미만, 그 동그라미 1, 300세대 미만.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는 동그라미 2. 그 국민주택 규모니까 85 이하입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은 국토법의 도시지역의 건설, 동그라미 3,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이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요건, 그거부터 맞춰야 됩니다.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도시지역에서 건설. 그래서 종류는 세 가지. 원룸형 주택, 원룸형 주택이 전형적인 거고요. 원룸형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있죠. 공동주택이니까 종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인데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은 원룸형 주택. 그래서 교육방 세대별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하, 50동그라미, 50 이하, 커봤자 50입니다. 그래서 원래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원룸형 주택은 85도 아니고요,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니은번에 세대별 독립주거 가능끔 욕실과 부엌을 설치. 그리고 디귿번에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딱은 구역. 하나의 공간이니까 원룸입니다. 근데 다만 전용 면적이 30동그라미 30 이상일 때는 두 개 공간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30 이상이면 두 개 공간 투룸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50, 30, 그게 원룸형 주택 물어보면은 음점이 되죠. 리을번에 지하층에다가는 세대 설치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거를 원룸형 주택. 그 다음 단지형 연립주택은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거기서 딱 끊고요. 원룸형 주택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연립주택. 그래서 원룸형 주택이 위에 요건 4개 딱딱딱 정해져 있는 특별한 거고요. 원룸형 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연립주택을 단지형, 몇 동 지어갖고 단지로 모아놨다. 또 단지형 다세대 주택도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 거기서 딱 끊고요. 다세대 주택, 일반적인 다세대를 몇 동 지어갖고 단지로 모아놓은 것이 단지형 다세대. 근데 다만 둘 다 단서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 받으면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계층 또는 5계층까지 할 수 있는 예외를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연립이나 다세대는 4계층이었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한 층을 더 쓸 수 있는 특례를 인정을 하죠. 넘어갑니다. 22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그 조그만 글씨. 도시형 생활주택은 감리 동그라미, 분양가 상한제 동그라미 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어차피 소규모로 싸게 공급하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일체 적용 안 하고요. 그리고 감리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건축 제한. 하나의 건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딱 끊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감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또 주차장 설치 기준, 일조 공연 높이 제한 이런 건축법의 제한들도 싹 다 완화해 주죠. 이런 완화해 주는 특례를 주고요. 그래서 특례를 주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도록 합니다. 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하고 원룸형 주택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딱 끊고요. 아까 의회에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다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요건이 다르니까 함께 건축할 수가 없죠. 근데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예외다. 그래서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예외, 박스에 원룸형 주택과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거의 주인집 한 세대는 얼마든지 함께 건축할 수가 있죠. 또 니은번에 준주거하고 상업지역, 밑줄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이외의 주택,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그거는 용도지역 준주거하고 상업지역. 준주거나 상업지역은 상업생활권, 원룸 수요가 많은 곳이니까 원룸형 주택과 일반 주택 몇 세대 관계없이 함께 지을 수 있는 예외를 줍니다. 여기까지 주택의 개념이고요. 그 밑에 준주택. 자, 준주택은 주택에 준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택은 아닌데 주거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준주택. 준주택이란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속 토지, 짜면 있죠.
그럼 주택 아닌 건물과 부속 토지, 항상 이 주택법에서는 부속 토지를 포함하고요. 로서 주거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 네 가지 있습니다. 기숙사, 그 기자에다 동그라미. 기숙사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인데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합니다. 준주택. 그 다음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 그 이종군생이든 숙박시설이든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그래서 앞글자 따고 기다노오 딱 네 개만 준주택이라고 하고요. 그 어린이집 이런 거는 해당 사업청. 그 다음 바로 5번에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주택가 부대 복리설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다. 딱 끊고요. 그 아파트 단지니까 아파트도 짓고 부대시설, 복리설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인데 다만 다음의 설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 그 별개의 단지로 본다. 보답이죠. 그럼 별도로 관리기구를 구성해서 각각 관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박스의 기욱번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자,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건너다니기 어려운 시설입니다. 그 아파트 단지 중간에 고속도로가 뚫렸다. 그러면 이제 건너다니기 어려워졌으니까 일단 각각 별개의 단지로 봐서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니은번의 폭이 20m 또는 이상인 일반 도로. 그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 돼야 각각 별개의 단지로 봐서 별도로 관리하죠. 디귿번의 폭이 8m 또는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도시계획 예정도로 8글자니까 8m. 그게 작년의 정답. 그래서 글자 수만 세면 되고요. 그 20m 이상인 일반 도로. 자, 요게 음점입니다.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 돼야 별개의 단지로 보게 되죠. 자, 옆으로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주택단지 안의 시설로서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이나 설비다. 그래서 주택에 딸려갖고 설치해주는 것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의 도로. 밑에 건축설비는 뭐 승강기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해갖고 보안등, 대문, 경비실 동그라미. 자전거 보관소 끝에 보면은 공중 화장실, 조경설 뭐 이런 것들이 부대시설. 그다음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 그 입주자 사람을 위한 시설들이죠. 어린 놀이터,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안의 상가, 그리고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기타 해갖고 1종근생, 2종근생, 독서실 이런 것들 다 2종근생이니까 복리시설이 되죠. 그다음 밑에 보면은 B번의 노유자 시설, 어린이집도 있고요. 밑에 끝에 보면 주민공동시설, 입주자 집회소 이런 것들 다 복리시설입니다. 그래서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 구분해라. 이거 작년에도 기출지문인데요. 복리시설은 사람을 위한 거니까 앞에 사람 들어갑니다. 어린이, 또 유치원, 주민, 노인 이런 앞에 사람 붙으면은 다 복리시설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번의 간선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같은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이다. 그 연결해주는 시설, 그거를 간선시설. 기간이 되는 도로, 국도나 지방도 이런 기간이 되는 도로가 있고요. 사업주체 아파트 단지 건설하는데 아파트도 짓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그래서 단지만 조성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단지로 들어오는 도로, 이 진입도로 이거 설치해줘야 입주민들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럼 진입도로 같이 기간도로와 단지의 도로를 연결해주는 시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선시설이라고 하고요. 기간이 되는 도로 밑에 이제 지하에 공동구가 있어갖고 기간에 되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파트 단지에도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시설 이런 거 있으니까 요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단지의 시설을 연결해주는 부분, 연결시켜주는 부분을 간선시설. 그래서 기간시설과 단지의 시설을 연결해준다. 간선시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밑으로 합니다. 가로 6번의 공구. 자, 공구는 공사 구간. 그래서 주택단지에서 2개 이상으로 구분되는 구역으로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 거답이죠. 그럼 착공신고, 이 공사하려면 착공신고하고요. 주택법에서는 공사가 다 끝나면 사용검사 받습니다. 그래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따로 한다. 이게 공사를 따로 하는 구간. 그래서 박스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쭉 옆으로 하셔갖고 6m 동그라미 6m 이상 너비로 공구간의 경계를 설정. 그래서 단지 안의 도로, 부설 주차장 이런 것들 설치하고 6m 이상 경계를 설정하고요. 이번에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또는 300세대 이상.
그럼 109, 209, 300세대, 300세대 구분해갖고 분할시행하려면 적어도 주택단지가 600세대 이상은 돼야 되죠. 넘어갑니다. 바로 7번에 공공택지. 공공택지는 다음에 공공사업, 공공동남이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다.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그답이죠. 단독주택 용지, 그러면 틀리고요. 공동주택 용지. 그럼 공공사업이니까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국민주택 건설사업. 그렇죠? 국민주택 건설하는데 가로에 공공사업 주체, 공공 동그라미,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 동그라미,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 그럼 공공이 수용해서 국민주택 건설. 그 땅이 공공택지. 동그라미 2번에 택지개발사업도 있고요. 쭉 옆으로 하셔갖고 산업단지 개발사업. 자, 여기 28회 때 정답이죠.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등 다 수용하는 사업입니다. 수용. 동그라미 3번에 도시개발사업도 공공시행자 수용 방식으로 할 때 그럼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사업 이러면 틀리죠. 다 수용해서 그 밑에 수용 다 수용해갖고 땅을 만들면 공공택지. 바로 8번에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 동그라미 1번에다 별표. 노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행위다. 저 리모델링은 크게 두 개 합니다. 기육번에 대수선 밑줄. 대수선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별다른 요건이 없어요. 그냥 10년만 지나면 리모델링 할 수가 있고요. 니은번에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의 사용 승인일부터 15년 동안 밑에 대출 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전용 면적 30% 동안 30% 이내에서 중축하는 행위다. 중축하는 행위 밑줄.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수가 있고요. 중축은 면적, 높이, 충수 늘리는 거 더 지으면서 리모델링 할 때 이때는 요건이 세집니다. 15년이 지나야 되고요. 중축하는 면적은 30% 이내에서만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쭉 옆으로 하셔갖고 기존 세대수 15% 동그라미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중축, 그거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고 하고요. 세대수 15%까지 늘려가지고 더 지어가지고 일반 분야에서 리모델링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죠. 근데 세대수를 늘리는데 특히 위로 올라가는 거 수직 중축할 때 이때는 요건이 더 세지게 되죠. 수직 중축할 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가번에 A번에 가번 보시면 기존 건물 층수가 15층 이상 밑줄. 그때는 3계층 또는 3계층. 14층 이하면은 2계층까지. 그래서 기존에 15층짜리 아파트 수직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는 위로 딱 3계층까지만 올라갈 수가 있죠. 1층, 2층, 3층, 3계층까지. 더 올라가면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15층 이상일 때 3계층, 14층 이하면은 딱 2계층까지만 수직 중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도 무너질 우려가 없는지 그 밑에 보시면 신축 당시에 구조도를 구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수직 중축일 때는 구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면은 요건이 크게 두 개입니다. 대수선 아니면 중축. 특히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때 요건. 15년, 30%, 그리고 15%, 그리고 3계층까지. 그게 그대로 25회 때 기출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보시면은 기타에서 주택들 뭐 쭉 써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228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자, 이 장의 주택의 건설.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하고요. 이 건설하는 파트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체계. 먼저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하는 사업 주체, 이 주택 건설 사업하는 사업 주체. 그래서 사업 주체와 주택 건설하는 절차, 건설 절차 크게 두 가지 체계고요. 일단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할 때는 주택법에서 사업 계획 승인 받습니다.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행정처한테 와서 승인. 자, 요게 주택법의 핵심이 되죠. 사업계획 승인받으면은 이제 공사 끝나면은 사용 검사 받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 요거 받아갖고 주택 건설 사업하는 자, 보자들을 우리가 사업 주체라고 합니다. 사업 주체.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주택 건설 사업하기 위해서 등록하고 사업하는 게 원칙. 그래서 등록 사업자가 원칙이 되죠. 등록하는 대상 연간 1년간 20호 20세대 이상 주택 건설. 또는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 그래서 요거는 연간 기준 20호 20세대 10,000제곱미터 이상. 요 규모 이상으로 사업하려면 일정한 기준을 갖춰갖고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합니다. 그래서 이 등록하는 목적은 이제 국가가 감독,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부터 해라 하도록 하고요. 자, 일정한 경우에는 등록 안 하고도 사업할 수가 있죠. 자, 오다들을 비등록 사업자. 그럼 등록 안 하고 사업할 수 있는 자들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체계가 있고요. 첫 번째,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여자들 묶어갖고 공공사업 주체.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을 공익사업을 하게 설립한 공익법인. 그리고 공동사업 주체. 이 공동사업 주체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하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요. 먼저 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주택, 조합 아파트를 건설. 고용자는 근로자의 주택, 사원 아파트를 건설하고요. 그럼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사람은 모아놨다 또는 돈이 있는데 건설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공동사업 주체로서 등록 안 하고 사업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크게 여기 세 가지 비등록이 있습니다. 교재한 보시면은 228페이지. 주택건설 사업주체. 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받아, 그다음에 그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다. 그래서 건축허가 받아갖고 사업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 2번에 등록사업자, 그 등록사업자가 원칙. 자, 등록 의무라고 하고요. 그 동그라미 1번. 연간 동그라미, 연간 1년간 단독주택 20호 동그라미. 공동주택은 20세대 동그라미. 도시용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동그라미 만제곱미터 동그라미 이상 대지조성사업 시행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한다. 딱 끊습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하는 것이 원칙. 다만 다음의 사업 주체는 그러하지 않다. 예외. 그래서 박스의 기육번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들 묶어갖고 공공사업 주체. 니은번은 끝에 보면은 공익법인이고요. 디귿번의 주택조합 밑줄, 또 리을번의 고용자 밑줄. 그래서 주택조합하고 고용자는 가로에 보면 등록사업자와 공동 동그라미,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할 때만. 그래서 디귿번하고 리을번 묶어가지고 공동사업 주체 써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맨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 등록 기준. 이 등록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부터 갖춥니다. 옆 페이지. 박스의 자본금은 3억 원 이상, 3억 원 동그라미. 저는 법인일 때. 그다음에 가로에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2배로 하면 되니까 법인은 자본금이 3억 원 이상. 니은번의 기술인. A번의 주택건설 사업은 건축 분야, B번의 대지조성 사업은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그다음에 사무실 이런 것도 확보해갖고 등록하고 사업을 해주면 되고요. 그 등록 기준에서는 돈, 자본금 3억 원 이상 그게 핵심입니다. 밑에 보시면 결격. 자, 이 요건을 갖춰도 등록할 수가 없는 자들. 박스에 1번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여자들 묶어갖고 제한 능력자. 1번에 파산자. 3번 금고 이상의 실형, 금고형,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동안에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번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그래서 1, 2, 3, 4하고 4개는 모든 공법의 결격입니다. 모든 결격. 특히 이거 3번하고 4번. 그것까지도 우리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결격,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결격, 그리고 등록사업자의 결격 할 때 싹 받죠. 여기서는 동그라미 5번. 그게 이제 특이한 기준이죠. 등록이 말소되고 2년 동그라미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거를 재등록 금지다라고 하고요. 재등록 금지. 등록이 말소가 되면 2년간은 다시 등록이 금지입니다. 바로 3번에 등록사업자의 시공. 시공은 공사를 시행한다. 그래서 이 등록사업자는 사업주체 시행사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직접 공사하는 게 아닌데 이 등록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더 갖추면 직접 공사도 할 수가 있죠. 그거를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 그래서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를 건설업자 또는 건설회사라고 해서요. 등록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설회사가 돼서 직접 시공까지도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요 시공권이 있어야 좀 이따 볼 공동사업 주체가 될 수가 있고요. 시공권이 있어야 주택사원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권 갖기 위한 요건, 박스에 보시면은 1번에 자본금이 5억 원 동그라미, 5억 원 이상. 근데 법인일 때는, 개인일 때는 역시 2배입니다. 10억 원 이상.
그다음 2번에 건축 분야나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 근데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인 각 1명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번에 건축 시공기술사나 건축 기사. 니은번에 토목 분야. 그래서 건축 분야하고 토목 분야 기술인 각 1명을 포함하면서 적어도 3명 이상 기술자. 3번에 최근 5년간 실적이 100호, 100세대 이상. 그래서 그 요건들 또 숫자들 쫙 나오는데 너무 다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첫 번째 요건. 항상 돈이 제일 중요하죠. 자본금 5억 원 이상. 그래서 등록할 때는 자본금이 3억, 시공권을 가지려면 5억.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가 이 주택사원 자체 발행할 때도 자본금이 5억 원 이상, 시공권이 있어야 되죠. 맨 밑으로 합니다. 등록 말소. 국토부 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에 닿으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 정지를 명할 수가 있고요. 다만 기읍번하고 미음번일 때는 반드시 등록을 말소합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기획번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거짓말로 등록했다 걸리면 반드시 말소하고요. 쭉 내려가셔서 미음번, 등록증 대여, 빌려줬다 걸려도 반드시 말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거짓말로 등록했거나 등록증 대여, 빌려줬다 걸리면 반드시 말소. 말소가 되면은 2년간은 다시 등록도 금지입니다. 근데 박스에 동그라미 2번,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맞죠?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기도권. 등록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이제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등록이 말소가 돼요. 이 등록 말소 처분은 기왕에 하고 있던 사업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하고 있던 것은 등록 말소가 돼도 계속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밑으로 하셔갖고 3번에 공동사업주체. 공동사업주체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업하는 자들을 공동사업주체. 그래서 종류는 이제 3개가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가 주택 건설할 때는 등록한 자, 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이 토지 소유자는 이름대로 땅만 갖고 있는 사람. 아파트 건설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땅은 있고 등록사업자는 공사할 때 같이 하면은 공동사업주체. 동그라미 2번 주택조합. 근데 가로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기존 세대수 15% 늘릴 수가 있다. 근데 세대수 증가가 없으면은 요거는 건설하는 게 아니니까 건설사업주체에서는 빠지게 되죠. 그래서 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 이 조합주택을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이때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역시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그럼 주택조합도 조합원은 모집하고 땅은 있는데 건설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할 수가 있죠. 그럼 3번에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 그거를 사원주택, 사원아파트라고 그래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할 때 역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거답이죠. 시행해야 된다. 자, 이때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그래서 고용자도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와 같이 하고요. 그래서 이 공동사업주체는 종류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자,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해도 비등록이 아니죠.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공동사업주체가 돼도 그대로 등록을 해줘야 되죠.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하고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등록사업자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임의적입니다. 같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반드시 공동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필수적인 공동사업 주체는 고용자입니다. 그래서 고용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와 같이 해라. 그 다음에 공동사업 주체가 사업하기 위한 요건. 맨 밑에 보시면은 가로 2번. 자, 공동사업 주체는 세 번째 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갖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옆 페이지에 보시면은 박스 1번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그게 이제 시공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고요.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에 등록을 한 자일 것. 그 건설업에 등록한 자를 건설업자 이꼴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 그래서 이 등록사업자는 아파트 지을 능력, 시공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딱은 구역. 여기까지. 그러면 토지 소유자나 주택조합이나 고용자, 이자들이 대지의 소유권, 이 주택건설 대지 땅은 요자들이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요게 공동사업주체 개념이 되죠. 그럼 땅은 요자들이 확보하고 있는데 아파트 건설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등록사업자와 같이 하는 거고요. 이때 등록사업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시공권. 그래서 땅은 요자들이 갖고 있고 공사는 등록사업자 할 때 같이 하면은 공동사업주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절대 이 등록사업자가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고 있을 것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땅은 반드시 요자들이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공동사업주체에서 일단 종류는 세 가지.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토지 소유자는 공동으로 사업해도 비등록이 아니다. 등록하고 사업합니다. 그리고 주택조합과 토지 소유자는 임의적. 반드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다. 근데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 필수적. 반드시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해줘야 되죠. 저는 그 밑에 이제 주택조합. 이 주택조합이 공동사업 주체가 돼서 이제 주택건설 사업할 수 있는 사업주체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다라고 하고요. 자, 주택조합 그거부터는 좀 쉬웠다 보겠습니다.